자, 오늘은 이제 그 명나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게 영락제라고 그랬죠? 영락제. 그 영락제가 정화라고 하는 그런 그 환관인데 그 사람 또 장수도 되고 장군도 되고 이런 사람을 하서영이라고 해서 대항에 파견해서 동서교류가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큰 그릇으로 하나 본 것이고 사실은 영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이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이 그 3대 영락제는 원래가 그 일대가 누구냐면 주원장이라고 그랬죠. 주원장. 주원장의 아들이 그 큰아들이 주표입니다. 주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 쭉 있는데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이 주체인데 이 주체가 바로 영락제입니다. 넷째 아들. 그런데 이 주표는 왕이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일대가 홍무제죠. 일대 홍무제. 이대가 주윤모라고 장남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제2대 건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인 넷째 아들이 이 건문제한테 왕위 찬탈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세조가 이랬나요? 조카 그거를 한 게. 그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태조 이방원 같이 뭐 왕제나 넷째 아들인데 이방원이는 5번째 아들이었죠. 그게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제3대 영락제가 되는 거예요. 뭐 당태종도 그렇고 항상 말이죠. 그 왕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좀 자기가 어떤 커다란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왕위를 찬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1402년에 그 남경을 함락하고 그 건문제를 퇴위시키고 그 자기가 그 자기 위주의 그 어떤 그 황제 체제를 만드는데 그때 있었던 게 오늘 우리 그 책에 나오는 동창제도입니다. 동창. 말이 좀 서툴르죠. 어렵죠. 동창이라는 게 정보 특수 특무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비밀정보 조직 KGB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그 비밀정보 조직으로서 일종의 공작정치 같은 거죠. 지금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나 기무사 역할을 하는데 관료들을 감시하고 또 군대 감독이나 조세 징수 또는 관민 감찰 업무 이런 것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락제 때에는 이 환관 정치가 무르익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1만여 명이나 됐습니다. 환관이. 그러다가 그 말기에는 7만여 명까지 이르면서 결국은 명나라를 부패시키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죠. 근데 하여간 여기에는 이 동창과 그 칠학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정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번왕이라는 거는 이제 변두리의 지방왕을 번왕인데, 연변왕이었는데,
지금같이 그 정변을 1402년에 일으켜서 밀실정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또 잘한 거가 이제 아까 그 정화의 그 하서양, 그 서양 그 동서 교류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그 자금성 있죠, 자금성. 자금성을 다시 축소하고 축조하고 그 다음에 대운하도 확충하고 또 이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합니다. 개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방송이 꺼져서 안 들었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한편으로는 아주 그 우리가 명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군이었기도 하지만 초창기는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안 배운 것 같은데 혹시 그 영종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그 정통제라고 그러대요. 정통제인데 이 사람은 1427년에서 1464년까지 통치했던 그 분인데 그 토목의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목의 변.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네? 이거 새로 우리 젊으신 사람은 들어봤네. 우리 때는 이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본 적이 없어. 예. 난 그래서 토목의 변 그러니까 무슨 토목공사 하다가 뭐가 무너졌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요번 강의에서 주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넣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 영종이 있을 때 그 환관이 그 왕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진. 예? 왕진. 근데 이 왕진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7살 때 태자 때 환관 출신으로 왕진이 스승으로 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친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종이 왕이 되니까 이 왕진이 실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실세도 이 정당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모르는데 꼭 이 사람이 과거에 몇 번 낙방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환관으로 들어가요. 환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글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수를 잘 써가지고 태자를 가르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태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권력의 끈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정상적인 교육이나 또는 집안의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꼭 문제점이 터집니다. 예.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꼭 그거에 상응하는 나쁜 짓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장희빈의 오빠가 장희재인가 그런데 장희빈이 저작거리에서 놀다가 그 갑자기 희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놀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한성판윤이 됩니다. 자기 여동생의 백으로. 그래가 한성판윤이 지금 서울특별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뭐예요? 막 뇌물 막 받아먹고 이래서 집이 12채고 이렇게 된다. 이 왕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식으로 과거 급제열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이드로 황관으로 들어와가지고 권력을 쥐게 됐어요. 태자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무슨 이 토목의 변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때 이제 명나라가 주원장이 그 원나라를 쳐서 원나라가 북원으로 갔다가 다시 이것이
이제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쪽으로 간 게 오일라트족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게 타타르족이고, 일종의 다 몽골족이에요. 근데 이 오일라트족은 얘네들은 항상 하는 게 말장사밖에 없었어요.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의 말을 마시라고 그러는데, 말시장을 열어가지고 말을 팔았는데, 이 왕진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좀 정식으로 교육받고 좀 점잖은 양반이면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 되는데, 또 요런 이권 사업에 꼭 개입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말값을 후려쳐서 5분의 1로 깎습니다. 그 다음에 말장수, 그 사신이라고 그러는데 말장수죠, 일종의. 이런 사람들도 반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오일라트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재정이 2분의 1로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기 오일라트의 지도자가 에센칸이라는 사람이 그 20만 대군으로 명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값 파동이에요, 말값 파동.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때 이 왕진이라는 사람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아까 그 말값을 깎고 뭐 모든 이 말파동의 주인공이었어요, 왕진이. 그래가지고 말값을 깎은 데에서 남는 이득을 자기 개인 이득으로, 소득으로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일라트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왕을 설득시켜서 오히려 이 오일라트 군대를 치러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신하들은 반대했어요. 근데 무려 50만 군대를 이끌고,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50만이면 전병력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 오일라트를 치러 가는데, 여기 내가 아까 접을 때 잘 접었어요. 여기 보이긴 합니다. 여기 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동. 이 대동은요, 여기 그 산해가 나고 여기 그 사이가 그 만리장성이 있거든요. 근데 두 대의 통로가 있는 데가 대동하고 산해관입니다. 하여간 요 지역도 이 교통의 요지인데, 이 북경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대동 있는 데까지 가는데 선발대가 가서 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가 일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신하들이 퇴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각을 하는데, 이 퇴각하는 데서 지름길로 가면 됐는데, 또 이 왕진이 퇴각하는데 자기 마을을 또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명나라 군대에 무슨 군량미도 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길 또 피해가지고 지금 이 토목이라는 데로 갑니다. 토목. 토목공사 토목이 아니고요. 이게 성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성으로 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몇십만이 들어가기도 부족하고, 거기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쌀도 없고 그 군량미도 없고 식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제 오일라트 군대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냥 오합지졸이 돼서 거의 군대를 다 잃어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슨 이렇게 뭐 전쟁 나가서 진 게 아니라 50만 군대를 잃었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거기다가 뭡니까? 토목의 변이라는 건 영종이 오일라트족한테 체포돼서 잡혀갑니다. 반면에 이 왕진은 그 부하인 번충이라는 장수가 너 때문에 네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다, 모든 게. 말값 판단도 당신이 일으킨 거고. 그래서 그 부하인데 철퇴로 때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면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하고 또 똑같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김춘추 아시죠? 김춘추가 뭐예요? 당태종 가가지고 고구려 자기는 백제만 이기면 당나라식 연호도 쓰고 당나라식 복식도 있고 다 그 아주 불평등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제는 이겼어요. 그것도 뭐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당나라 나당연합으로 이긴 건데, 661년에 삼국사기를 보면은 익산, 지금의 금마저, 옛날이 금마저라고 그러는데, 거기 전투에 나갔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백제군한테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피가 한 발 반인가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나당연합군에게 거의 이세민한테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백제한테는 이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옛날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라든가 대륙백제 이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역사를 볼 때는 이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그 말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로가 좋아야 돼.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 황제 그 우겸이라는 재상이 나타나서 황제의 동생이었던 경태제를 등급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비상내각을 세우는데, 이때 오일라트가 계속 쳐들어와서 북경을 포위해요. 이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를 길게 하느냐. 여기에 조선이 개입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나는 국사를 배웠지만 조선 세종대왕 때거든요.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1449년입니다. 세종 31년. 세종 31년. 세종 31년인데 무슨 소리냐? 북경을 이 오일라트 쪽이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세종이 뭐예요? 최윤덕을 통해서 사군, 김종서를 통해서 육진을 개척했다고 그러죠? 지금 또 이렇게 한반도 아닌데 바깥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군대를 명나라가 지금 위협하다 그러니까는 그 사군 육진의 그 기마부대를 가장 그 북방군으로 전투력이 가장 센 군대였어요. 조선에서. 그쪽으로 해서 이 북경을 에워싸고 있는 오일라트군을 공격합니다. 근데 당근과 채찍이 같이 나와요. 그렇게 치면서 당근으로는 너 옛날에 이 왕진이 끊었던 그 말시장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하고의 국경에서도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해줄 테니까는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이 토목의 변이 이제 아까 영종도 풀어나고, 그 다음에 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예, 몽골군이, 오일라트족이.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거는 이상하게 말이죠. 세계사에서도 빠지고, 토목의 변은 나오는데 조선 세종이 군대를 개입을 해서 이 토목의 변을 진압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국제관계학이니까 조선이 개입했던 15세기 국제질서에 있어서 가장 향방을 결정하는 금자타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요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는 이제 만력제 하면 또 여러분들 잘 생각나는 게 뭐죠? 이거 임진왜란 때 왕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만력제. 이 사람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임진왜란에 들었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갔대요. 그럼 사실인지 내가 통계 숫자는 보지 않았는데, 그만큼 엉뚱한 데에 많이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발배의 난도 있고, 여진족의 난도 있고, 지금 외구의 난도 있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외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수레가 8대가 지나갈 수 있는 8차선 도로를 만들었다. 자기 무덤에 가는데. 망하는 사람에는 이 사람 이후로 명나라가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간 망하는 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항상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왜 망했냐? 그러면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만력제 때는 명나라 사무기구로서 그 책에 나오죠. 내각대학사가 나오고, 그 내각의 수장이, 제일 우두머리가 수보라는 직이 나옵니다. 수보. 예, 수보라는 제도. 예. 그런데 이제 이 수보가, 때 가장 이 수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영의정급 되는 거죠. 내가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이때 중요한 사람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책에 나오죠. 장거정. 장거정 때 권력이 절정이 있는데, 이 사람 때는 이제 관리들의 근무평가를 내각이 맞는 고성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 공무원 출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영상 찍으러 오셨는데, 그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인사고과죠? 네. 인사고과를 한두 사람이 딱 이거를, 지금은 이제 직급이 바로 윗사람이 하고 2차, 3차 평가를 하는데, 만약 내각에서 혼자 다 한두 사람이 그거를 전 공무원의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의 권력이 세지겠어요? 안 세지겠어요? 당연히 세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하는데, 긴축재정을 강조해서 뭐든지 국가 경비를 절감하고 조세징수가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인사고과에다 좋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상의 잉여가 발생하게 했고,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측량을 다시 해서 조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거.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네. 1조 편법입니다. 1조 편법. 은으로 통일한 겁니다. 네. 이제 조금 이따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는 은이 많았는데,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나중에 풀무질로 이렇게 막 원광석을 녹여가지고, 회치법이라고 해서 일본에 은을 생산하게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은이 동남아에, 아니죠, 이 동북아시아에 많이 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은으로 모든 걸 결제하는, 달러 같은 구실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나라의 희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만력제가 이제 아까 영락제가 1번이고 영종이 2번이고 만력제가 3번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왕들 지금 명나라의 왕력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명나라의 희종이 1621년에서, 이거 어디 메모를 하세요. 빛나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조사해서 써주는데, 어떤 사람은 희종 때 뭐 했고, 희종이 어느 때 사람인 줄 알아요. 영종 때는 뭐 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희종 때는 아까 전 때가 뭐였죠? 환관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보를 중심으로 한 내각제도가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이 권한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걸 독림당이라고 합니다. 독림당. 독림당은 강남의 신사, 여기 강남이 이 지역이랬죠. 양자강 지역. 이 지역에서 신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 공부도 하고 또 과거 급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식층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층. 강남의 신사. 그 신사들이 중심으로 한 결사 조직을 말하는 게 독림당입니다. 강남의 신사층. 신사하면 생각나는 게
영국에서는 gentleman 그렇게 하죠. gentleman. Here is a gentleman. 그러면 최고의 소개입니다. Here is a gentleman이 왔네요.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는 복사. 책 보세요. 복사. 이건 문인들의 결사 조직이에요. 문인들의 결사 조직. 그래서 이런 지식파들이 황간파에 대응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내므로써 중앙 집권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 행동을 합니다.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방 분권적인 그런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면 민주화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중앙 정부에서 특수 권력층이 장악했던 것을 이제 지방 분권적인 조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영국이 제일 그렇게 발달했죠. 예, 마그나 카르타도 있고, 권리장전, 명예혁명,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제일 늦은 게 프랑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길로틴으로 막 머리를 치지 않나, 그냥 별난 사람이 다 나오죠. 예. 루이 시대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치를 좀 바라봤고요. 명대의 사상과 문화를 좀 보겠어요. 그러니까 명대는 초기에는 무조건 뭐예요? 북방민족인 원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몽골색을 없애는 겁니다.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족으로의 국수주의의 복원,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서민 생활이 향상되고 또 도시가 번영함에 따라 서민 대중적 색채가 짙어졌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실용학파가 나타나고 과학기술 사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10대가 무종입니다. 명나라 무종. 참 희귀하죠? 예? 우리나라 태종, 태정태세 문단 이런 건 쉬운데, 무종, 영종,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예. 이거는 1505년에서 1521년. 이때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왕수인입니다. 왕수인 하면은 양명학이죠? 양명학. 그 전에 육구연 이런 사람이 좀 이런 학설을 주장했는데, 이거를 완성한 사람이 왕수인의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하면은 세 가지로 나와요. 그 책에 나오죠? 첫 번째가, 양명학 하면은 첫 번째가 심즉리. 예, 심즉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행합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양지. 예, 요게 이제 여기에 양명학의 세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저는 이제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리학에서 삼일신고를 보면은, 세 가지 삼진이 나옵니다. 어디 적으세요. 이거는 원래 이제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 해서 나오는 건데, 세 가지의 참된 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성명정이라. 성질, 성격,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정기. 이 세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가지 망령된 거를 받았어요. 세 가지 망령된 거. 이 세 가지 망령된 거가 이거에 서로 반대되는, 대칭이 되는 것이 심기신입니다. 심기신.
심, 기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가지 가닥길이 나옵니다. 이거를 삼도라고 합니다. 삼도인데 이 삼도는 감식촉입니다. 감식촉. 자, 이런 걸 우리가,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 성명정이라. 또, 유죽은 미지산망에 착근하니 왈 심기신이라. 진망이 대작 삼도하여 나타나니 왈 감식촉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천부경 다음에 삼일신고에 인물편에 나옵니다. 인간에게 주는 교훈편에 나오는데, 세 가지 참된 게 성과 명과 정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망명된 거, 이것이 마음과 기와 몸이란 말이에요. 몸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이건 좀 형이하학적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합쳐서 나오는 게 전성십팔경하니 감은 희구에노 탐념이요 식은 불란한 열진습이요 촉은 성색침이 음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정이고 하나는 호흡이고 하나는 감촉이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이라는 게 심의 상위 개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구나. 명의 이 기의 상위 개념이고 신의 상위 개념이 정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양명왕에서는 심즉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는 거면 이거는 여기에 상위 개념이 성이라고 그랬죠? 성즉리가 맞습니다. 성즉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심으로 고쳤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정통에서 뻗어져 나간 이단이라고 할까? 심이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성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되고요. 인간의 어떤 거룩한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품성을. 아무튼 근데 심과 성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즉리라고 그랬고, 이 마음을, 인간의 모든 행위의 표준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잘 밝히고 여기서 이치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하늘의 이치를 밝히려면 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성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성통, 광명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늘의 성품과 통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광명된 진리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심을 느끼면은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벗어난 겁니다. 왜? 이거보다 훨씬 우리가 BC 3800년대에 나왔던 것이 단군 시대 때 공부하고 또 고구려 시대 때 태학에서 공부했던 교재가 바로 이런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거든요. 지행합의를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모두 마음의 활동으로서 하나라는 뜻인데 실천을 중시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 그러니까 주작을 얘기한 주의 때는 선지후행이라고 써요. 먼저 안 다음에 행하라.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것도 또 여기서 바꾼 겁니다. 치양지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양지를 실천한다, 이런 뜻인데, 양지는 만인의 보편적, 선천적 그 마음의 본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중심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아까 해보세요. 마음이나 기라든가, 리와 기, 이따 얘기하는데, 기는 기질지성 해가지고
육신에 있는 그런 속성이죠. 또 신도 몸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형이 하학적인 그런 얘기는 겁니다. 이 성명종이 형이 상학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나는 이제 항상 그 주나라 주자가 주장한 그 주자학도 그렇고 송나라 때 주의가 그리고 또 이런 왕수인이 주장한 그 양명학에도 우리나라의 정통 성리하고는 문제가 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선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제일 먼저 그 태종, 우리가 이방원이 욕도 많이 왔는데, 태종이 그 성균관을 옮겼다고 그랬죠? 1398년에 개성에 있는 성균관을 그 한양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권군 이회, 김사형 이무 등과 함께 그 긴 지도 이름이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야죠. 예? 아니, 한글로 쓰기도 힘든데 이거 한문으로 써라 그러면 대박사 쓸 수 있겠어, 이거? 예? 예? 박사 아니라 뭐 이것도, 예? 어렵겠지? 시험 보면은. 예.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조선, 일본, 아시아 외에도 그 원나라의 그 어떤 그 동서교류의 영향받아서 아라비아, 아까 그 정화가 아라비아, 동아프리카까지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린 세계지도였단 말이에요. 조선에서 만든. 이거는 세계지도였어요. 대동여지도하고 다른 게 세계지도였고, 그래서 1992년이 1492년이 뭐였죠?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는데 1592년이 500주년이었어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 그거에서 세계 지도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지도가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세종대왕 때는 그 집현전 학자를 뒀죠. 1420년에 이제 세종이 그 1420년에 이 집현전은 여러분들 경복궁가도 있죠. 근데 이게 그 고려 때도 집현제가 있었어요. 고려 말서부터. 그래서 조선 초의 집현전은 궁궐 안에 세워진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문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가. 제일 먼저 이제 정초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정초. 여러분 외우기 좋죠? 우리 정초에 뭐를 했다. 이렇게 외우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외우세요. 하여간 외우는 거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해서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고요. 1429년에 농사직서를 편찬하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원나라에서 농상집요라는 거를 수입을 했는데 이거는 원나라 실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새로운 그 우리나라의 그 풍토와 토질에 맞게 편찬된 자주적 농법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농부들의 그 경험적 지식과 비결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1433년. 아까 요거는 1429년입니다. 농사직설은. 요거는 향약집선방. 향약집선방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약재를 들어왔는데 이건 중국의 어떤 그 처방이나 또는 그 임상실험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걸로 의약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하죠. 85권 30책으로 만들었으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434년에 동일한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윤덕 장군에게는 4군을 설치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 쪽이죠. 그 다음에 김종서 장군에게는 육진을 개척했는데 이게 압록강 자꾸
한경도 어디 뭐 두만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뭐 조선의 나중에 무슨 만주 그때 우리 그 간도 협약 그래가지고 만도 뺏기는 거 보면 뭐 여기가 뭐 조선 땅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것이 그 육진의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 압록강과 두만강 안쪽으로 자꾸 만드는데 그거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알다시피 그 1434년에는 장영실은 이제 알다시피 그 천민 출신인데 아까 그 농사짓설 할 때 만들었던 정초라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장영실은 많이 알려졌는데 정초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정초라는 사람이 문과 급제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무슨 유학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데도 굉장히 많은 그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영실이 만드는데 이론적 근거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장영실은 사실 뭐 배움이 없으니까 기능적인 것이 발달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옛날 뭐 문헌을 소개해 준다거나 뭐 번역해 준다거나 이런 작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441년에 드디어 추구기가 나오죠. 추구기. 근데 여러분들 이 추구기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조선시대 때 만들었다 이러는데 내가 뒤에도 얘기하지만 훈민정음도 조선시대 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추구기는 그 내가 환단고기를 찾아봤는데 적으세요. 단군 제11대 도해입니다. 도해. 단군이 사회적 직분이고 이게 이름입니다. 단군 이름이에요. 세종대왕 이도 하면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게 단군이고 이도가 도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간단한 것도 몰라요. 이게 BC 1836년에 그 추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그 거칠부라는 사람이 국사라는 책을 써요. 여기에도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다라는 기록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8년에는 경복궁 경회루 쪽에 간이대라는 건 거기 나왔죠. 천문관측기구인 간이를 설치하였던 관측대. 왜? 천문도 전부 해외에서 천문을 관측한 걸 기준으로 하니까 별자리가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1442년에 새로운 역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1444년 또 정초가 나옵니다. 아까 이 정초는 정씨들이 좀 똑같은 정씨는 아니지만 그 우리 요즘 영화에 그 자산오보를 쓴 그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비인데 그 물고기 그거를 연구했잖아요. 이 정초도 문관인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역법을 만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칠정산 내외편입니다. 칠정산 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수시력을 만들었다. 그래 한 건데 그거를 첨죄해서 칠정산 내편을 만들고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첨죄하였다. 저번에 그 배운 거는 자말 우딘이라는 사람, 이란 사람이 만년력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그 원나라 때 만들어진 것을 수입한 거 그 자료를 가지고 칠정산 내편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15세기 중반에 있었던 세계 천문학적인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의 그 천문 기준에 맞게끔 새로 편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예? 자, 정초, 자, 여기다 다시 쓰겠어요. 1444년에 칠정산 내외편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고 잘 아는데, 이거가 우리나라의 그 환단고기를 보면은 단군 제5세 구울입니다. 구울 때 BC 2096년 내는 육식갑자를 이용해서, 육식갑자 아시죠? 육식갑자를 이용해서 최초로 책력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자축인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BC 2085년. 우리나라는요, 보통 2000년이 더 앞서가요. BC. 여기 이로 하면은 뭐 더하면 이게 몇이에요? 3400년이나 앞서네, 이걸 합치면은. 여기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 책력을 만든 게 조선력인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차이니즈 캘린더라고 하는 음력입니다. 음력이 우리나라의 조선력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세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훌륭하다만 알지, 이렇게 중요하게 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예요? 세종 28년 1446년에 집현전학자로 하여금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 28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훈민정음 20말자는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쓰세요. 단군 제3대 가륵 때 BC 2181년입니다. 1년 때 국문정음이 있었다. 다른 말로는 이거 가림토 문자랍니다. 가림토 문자. 근데 이것이 38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38자가 있었는데, 집현전 학자가 이 기록을 어떤 학자가 세종대왕한테 줬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거를 집현전 학자한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소리 글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국문정음, 정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른 소리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천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예? 그래서 정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글자 중에 안 쓰는 10글자를 빼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옛날 훈문정음을 모방해서 훈민정음 28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거기 그 책에 나오죠? 1446년 10월 9일, 우리 한글날로 지금 그 기념하는. 근데 그 세종실록 기록에 정인지가 발문을 썼어요.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은 옛 전차인 국문정음을 모방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록이 나와도, 우리나라의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단군이 신화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없었던 역사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다 같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냥. 예? 환난궁기는 위서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도 엉터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다 사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나 이 국문정음의 기초가 원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천부경을 보면은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 원이 뭐느냐? 이게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호로. 사각형, 방이 뭐냐? 이게 땅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래와 이가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가 땅이고 이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음의 기준이 원방각입니다. 그리고 모음이 아래와 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방각이 천지인인데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 예? 일시무시일, 뭐, 석상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천지인이 나오는데, 이 천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또는 하늘을 의미하게 하고 천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인을 나타내는 하늘, 땅, 사람, 이것이 나타내는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결합해서 만든 게 국문정음이고, 이 중에서 이제 잘 활용되지 않는 열자를 빼서 새로 만든 게 훈민정음이다. 그런데 이때 일제 때 또 뭐예요? 우리 당군의 역사를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빼게 하는 거. 왜? 일본의 여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신사참배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래와 반, 치음, 옛, 히읗, 옛, 이응 이 네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한글 24자는 한글은 사실은 훈민정음 28자에서 일제가 4자를 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28글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외침만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이 내용을 광화문에 있으면 그 세종대왕 저게 있죠? 그 지하실에 기념관 있죠? 거기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직원들한테 프린트물 가림터 문자도 보여주고 이거를 좀 바꿔라. 왜? 아니,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가 이 훈민정음이 벌써 BC 2181년도에 국문정음에서 나왔다. 이걸 가리키면 한국의 그 신인도나 국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위에다 올리면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요. 5분간 쉬었다가 성리학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